어떤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지 진짜 기대가 큽니다. 너무 궁금해하면서 왔어요. 아, 좀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를. 네. 다들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영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상당수이실 테지만 영화를 두 번, 세 번, 좀 여러 번 관람하신 관객분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셨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다수는 지금 충격에 휩싸인 채로 잔잔히 이 영화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나누고 후반부에 같이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같이 질문을 취합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평소에 즐겨보는 영화 취향과 잘 맞는 영화였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진실된 답을 하기 위해서 마차피디아에 들어가서 제가 5점 만점 준 영화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애니메이션이죠. 네, 토이스토리 3, 아멜리에 이렇게 저는 좀 사랑과 희망이 있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단히 좀 힘든 영화였고 저는 또 되게 전통적인 그런 관객이에요. 그런 서사라든지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기를 즐기는 그런 관객인데 이 영화는 아무래도 감독이 좀 이미지로 말하고 에너지를 좀 다루는다는 인상을 받아가지고 취향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 저의 알량한 그 취향의 차원을 넘어서는 훌륭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영화가 올해 지금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에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어지는 1년의 트랙을 지금 쭉 돌고 있는 올해 작년부터 이어지는 화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공동 수상한 두 편의 작품 중에 한 편이고 저는 지난해 이 심사위원상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작품과 더불어 상을 받은 또 하나의 작품은 얼마 전에 한국에도 개봉을 했던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작품인데요. 그해 황금종려상을 자파르파나이의 그건 사고였을 뿐이 받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스토리텔링에 강점이 있는 작품에 최고 영예를 안기고 심사위원상은 영화 공간 안에 시공간을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한 영화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영화가 21세기에 더군다나 2020년대 들어서 관객들과 어떠한 영화적인 언어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한 작품에 이 상을 안겼다는 인상을 주는 결과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로 지켜보았고요. 오는 3월 15일에 열리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라트가 2개 부문에 지금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이름이 바뀌었죠? 국제장편 영화상 그리고 음향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칸부터 쭉 이어졌던 이 영화의 기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지 말지 진짜 고민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농담을 곁들여서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거든요. 네, 뭐죠? 그 책에서도 그렇고 이가 부적절하다라고 본인이 일단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상형이 예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다들 좀 맥락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어떤 예수의 외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거 JK류의 어떤 얼굴을 좋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올리베라 라세 감독의 사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딱 그런 류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원소연 작가가 감독의 사진을 미리 봤다면 이 영화의 호감도가 이미 좀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봤고요. 그래서 GV를 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좀 느껴주세요. 네. 네, 감독을 향한 호감이 또 영화의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시라트에 대한 소문을 오늘 익히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영화를 접하러 오신 분들 혹은 나는 그냥 원소연의 팬이라서 이 영화를 오늘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라트를 전혀 모르는 대상에게 스탠드업 코미디의 짧은 대본 형태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펀치라인 하나로 이 영화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스탠드업 코미디 되고 정말 야속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본 친구한테 어떤 영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사막에서 펼쳐지는 도리를 찾아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이게 어째서 도리를 찾아서야 혹시 길의 이치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그런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그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그런데 신도 레이브 파티 중 이렇게 제가 뒤 더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학에 나오는 그 실론이 있어요. 신에 관한 이론인데 그게 일하지 않는 신의 개념이 있거든요. 데우스 오티오스라고. 그러니까 이 신은 세계를 창조한 후에 은퇴하는 신이에요. 이 불완전한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 신을 얘기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약간 좀 그런 신이 떠올랐어요. 일하지 않는 신. 아니면은 너무 절망적이어서 레이브 파티 중인 신. 뭐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네. 종교학 전공자의 지금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 영화에 진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영화의 첫 이미지가 다들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성전처럼 혹은 어떤 거대한 무덤의 비석처럼 세워지는 거대한 그 우퍼 스피커들과 함께 레이브 파티로 초대되듯이 우리가 거의 끌려가는 경험을 이 영화의 초반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시라트에 건너는 체험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그 길을 이 영화를 통해서 걷게 되는데요. 이미 시라트라는 제목 자체로 약간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적극적인 영화의 여정을 이 영화가 초반부터 제시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 시작점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점차 좀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기로 하고요. 원소연 작가의 책 꽤 낙천적인 아이를 보면 박혜진 편집자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원소연의 유머를 가지고 비극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증류해낸 순도 높은 웃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이 책과 원소연 작가의 글을 어떻게 설명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이보다 좋은 표현을 제가 만들 자신이 없어서 박혜진 편집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왔는데요. 말하자면 비극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 명명된 이 작가는 영화에서 비극이 더 먼저 보였는지 아니면 농담이 더 먼저 보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 영화에서 농담을 읽어낸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저도 좀 몇 번 웃긴 했거든요. 이거 잘 설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펀치라인이라는 게 웃음이 팍 터지는 부분을 펀치라인이라고 하는데 유래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주먹으로 배를 누군가 딱 때렸을 때 헉 소리가 나듯 웃음이 터진다 그러고 해서 펀치라인이 유래됐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에 분명 그런 장면들이 저는 있다고 봤어요. 뭐 이를테면은 날려버려 한 다음에 진짜 날려버리잖아요. 사실상의 큐사인이었을지 그것이.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을 때 나오는 헛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냉이 뒤이어서 자드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자드 곁으로 보내주잖아요. 마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펀치라인이라고 느껴졌고 여기 나오는 모든 죽음이 좀 기습적이잖아요. 근데 항상 죽음 이전에 낙관이 깔려 있어요.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낙관. 그래서 이렇게 미스디렉션을 주고 마치 농담하듯이 꺾어버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구조상으로는 펀치라인과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독한 농담이 없지 않다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상으로도 저는 좀 지독한 부분이 있다고 봤는데 그 LSD 먹고 싼 똥은 잘 치워라, 흙으로 잘 덮어라 라고 한 이후에 자드와 토넥을 흙으로 덮어놓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압도적인 자연의 어떤 섭리로 봤을 때 인간은 똥덩어리와 다르지 않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식의 어떤 이 감독의 분명히 의도가 담겨있는 이미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혹은 그 TV 화면에 그 무슬림들이 카바 신전을 도는 순례 의식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2015년에는 한 2,000여 명이 압사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단시계 방향으로 4번, 뭐 시계 방향으로 3번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지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험체였던 트럭은 무심하게 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적인 이미지,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미지를 정말 불온하게 툭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는 감독의 좀 지독한 농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고요. 하지만 그보다는 비극을 더 짙게 읽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비극은 제가 통상적으로 봐도 뭐 그리스 비극적인 그런 비극은 아니었어요. 그 운명적인 비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적이지 않은 비극,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비극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우리가 사연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불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에서 이제 서사가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마치 뭐처럼 서사가 쌓이지 않냐면은 그 바람이 쓸고 간 사막처럼 서사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저한테 무심하게 느껴졌던 거는 지뢰가 아니라 저는 바람의 작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 우리가 다 겪어도 그게 서사가 기승전결로 싹 쌓이면은 그게 의미가 되고 나의 레파토리가 되는데 이 바람은 그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심하다. 근데 한편으로 망각은 또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극적이지 않은 비극을 말하는 감독이구나. 근데 이런 비극에 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면은 당연히 그가 듣는 신의 음성은 레이브 음악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레이브 음악은 너무나도 무심한 음악이, 제가 듣기로 그래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루이스가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거겠죠. 멜로디가 들리지 않아, 가사가 들리지 않아,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이 생각하기에 신의 음성에 가장 가까운 음악은 레이브였겠다. 왜냐면은 어떤 뜻도, 그 의도도, 국적도, 젠더도 가늠할 수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음악, 그런 찬트, 어린이 합창단 이런 선거와는 이제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음악을 이래서 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은 죽음의 배경음처럼 깔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음악이 전자음악의 형태를 띈 레퀴엠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어떤 음악의 강렬한 잔상들을 영화를 통해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사가 쌓일 틈을 주지 않는 형태로 달려나가는 영화고, 스토리텔링으로 관객을 설득한다기보다 감독의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이미지들을 진짜 압도적인 기세로 밀고 나가는 방식의 연출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런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지 하나에서 출발한 영화가 아닐까. 예상대로 올리베라 라세 감독은 사막을 질주하는 트럭의 이미지에서부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상을 했다고 하고요. 전작인 미모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2016년 이 영화도 한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 주간 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여기서는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고향에 묻히기 위해서 모로코의 이 산맥을 넘어서 고향으로 향하는 아랍권 수장의 어떤 여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배적인 이미지로부터 영화를 출발시키는 작가 감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춤이 붙고 음악이 붙고 이러면서 서서히 어떤 시라체 이미지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감독에게 이 레이브 파트라는 것은 몸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서사들을 나중에 좀 결합했다고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언급했던 이 레이브 파트라는 것이 의미가 점차 변화하게 돼요. 처음에는 저는 제가 루이스의 입장에서 그 레이브 파티에 입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클럽에는 뭐 가보기는 하지만 저런 식의 어떤 대규모 파티에는 참여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가면 되게 쭈뼛쭈뼛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이스와 에스테반이 처음 등장할 때 이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로 등장을 하잖아요. 저도 뭔가 쭈뼛쭈뼛 이 영화에 그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 이 영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어떤 일방적인 정보들의 수용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투입을 요청하는 주술 같은 의미의 레이브 파티였구나라는 걸 점차 이해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이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감정이입을 하겠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동력으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그중 한 명이 되라.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같이 시랏을 건너는 체험을 해라 라는 주술이 나도 모르게 그 레이브 파티로부터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영화를 본다는 건 영화가 제시한 운명의 한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압도적인 무력감을 선사하는 기분으로서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사막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공간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사막이 어떤 공간으로 보이셨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공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화적인 배경처럼 보이는 면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 물론 사하라 사막이라고 특정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특정을 할 때 현실 전체의 맥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쪽 솔직히 몰라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산길을 건널 때, 그 좁은 산길을 건널 때, 아, 여기가 시라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주 좁고, 이제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시라트 설명을 딱 접했을 때 떠올렸던 그 직관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 다리 같은 이미지. 자, 여기가 시라트구나 해서 이후에 탁트의 그 평지의 사막이 나타났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죠. 아, 여기는 흡사 참국과 같다. 그러니까 보기에 왜냐면은 좁지도 않고, 날카로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모래알이 오히려 느껴지니까. 근데 그 안에 숨은 지뢰로 인해서 점차 이 사막 또한 그 시라트의 의미를 갖춰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충격이 있었고 마치 그 해골물을 알아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절벽에서는 아래로의 추락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 평지 사막에서는 위를 향한 그 폭발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여기 등장인물들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었어요. 이 사막이라는 공간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읽어낼 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 아주 추상적인 공간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세계 종말은 오래전에 시작됐어. 이 대사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시라트라는 개념, 우리가 뭔가를 건너고 있다라는 의미 부여조차 환상이 아닐까? 이미 이 시라트, 이 사막 이곳 자체가 그냥 다리 밑에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약간 기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체험해본 적이 없는 공간인데 그게 내 눈앞에 너무 압도적인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실감이 저를 거의 육박해오는 기분이 영화를 처음 볼 때 들었던 것 같고 보통 우리가 그 압도당한다는 기분은 웅장하거나 멋진 걸 봤을 때 드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사막에 대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너무 무심한 거예요. 정말 아무런 관여를 해주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활한 무심함에 제가 압도당하는 기분으로 이 영화의 공간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으로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사막은. 그리고 우리에게 사막, 자동차, 음악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아주 가까운 레퍼런스 매드맥스 시리즈 같은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혹은 서부극 하면 떠오르는 사막이라는 공간의 비정함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감독은 이 공간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부연 설명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 공간을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불안이 다 반영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문명을 느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사막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묘사들에 가까워요. 누군가가 죽죠. 불타죠. 그리고 흙먼지가 막 날리는 황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막 바깥을 넘어가면 어디서일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학살이 일어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위압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배경을 감독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우를 바꿔 대입하면 팬데믹의 공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후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인종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섞인 굉장히 들끓고 있는 용광로로서의 공간으로 이 사막을 어느덧 바라보게 되는 지점마저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을 경험한 이 감독의 배경이 굉장히 부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평범하게 자라나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걸어가면 조금 앞에 편의점 있고 도시의 편의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죽음 혹은 삶 그것을 건너는 어떤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독은 어려서부터 이런 자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조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약간 살았던 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 공간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지구의 탄생과 침식과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느껴진다는 경험을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자란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는 게 이 영화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베라 스테 감독이 표현하는 사막은 상처 입은 풍경이라는 표현을 감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조우호님이 항상 이 감독에게 이야기해준 것은 그런 고통을 네가 감지해야만 더 큰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일종의 역설을 항상 어릴 때부터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경을 말하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함을 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필름메이커인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부럽다. 한국에서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력의 배경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있고요. 영화는 지금 사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 안의 요소들을 보면 바깥은 전쟁 중인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을 예감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원소연 작가가 지금 이 일행 중 한 명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레이브 파티에 왔어요. 며칠째 막 지금 즐거웠어요. 그런데 군용 수송 차량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대여를 이탈하실 건가요? 아니면 수송 차량을 얌전히 따라가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레이브 파티에는 입밴이 없지만 제가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음악적 취향이 레이브 음악 너무나 오리무중이다 들으면서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취향은 저는 어제 영화를 한 번 더 본 다음에 한국의 테크노 음악을 찾아서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의 테크노 전사들이 너무나 그리워져가지고 김현정의 멍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돌려놔. 트럼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가면서 이거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정현의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메시지가 있는 음악들을 좋아해서 이 오리무중인 레이브 음악이 좀 취향에 맞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티가 아니라 뭔가 좀 이탈하는 쪽으로 가시겠군요. 대여를 따라가거나. 네, 저는 이게 좀 초반에 그 레이브 파티를 보면서 좀 찐따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분들의 그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그 파티가 정당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지만 정말 내가 진지하게 이들의 어떤 운동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고서 보다가 힙스터들 아니야? 솔직히 처음에 그랬던 거죠. 근데 보다가 정말 집요한 이탈 그리고 집요한 지향 그리고 정말 인간미 있잖아요. 선의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서 감동을 하기까지 이런 게 정치가 아니면 뭘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저게 좀 방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평소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막에서 뭘 한들 그게 범죄만 아니면 상관은 없죠.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인 걸 알게 됐는데
유흥을 즐기는 저게 지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가치 판단을 조금 하고 있는 어떤 시점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 인물 중에 한 명이 항변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난 뭐 세상에 정말에 모르겠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춤추는 게 단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춤추는 게 다고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게 전부일 뿐인데 이 레이브 파티가 세상의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 예를 들면 전쟁 혹은 뭐 또 다른 종말 같은 것이 이들을 침입해 올 때 이들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좀 신선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말씀하신 그 정당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명이 만들어온 혹은 인류사가 만들어놓은 사회 정치적인 이슈의 체제의 일원이 내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되게 정치적인 행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와는 사실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레이버들이 사실상은 이 사막에서 자기들만의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으로 조금씩 보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춤이나 추고 말이야, 마약이나 하고 말이야, 너무 방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춤을 추고 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이슈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레이버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이 극장에서 어느 순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화를 엔터테이닝으로서 지금 즐기기 위해 극장이라는 공간에 아주 안전하게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점차 이 영화 속의 레이버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구체적으로 묶어두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의 레이브 파티, 그리고 이 클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언을 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해외 인터뷰에서 감독이 한 이야기고요. 클럽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의 장소인가에 대해서 이 감독이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그냥 사유화된 상업 공간일 뿐이다.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남과의 비교, 자기의 가치 절하 같은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이 될 뿐이다. 그러니 이건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무슨 수술을 서서라도 지켜야 될 자유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만약에 이런 자유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이 전반적인 압박감을 인간이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 감독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 서서히 멸종해가는 느낌이 들 때 차라리 그 유한함, 삶이 유한함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춤을 추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행복감, 세계관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원소연 작가에게 참 궁금했던 점은 그 아까 찐따똥이라는 표현, 찐따똥은 아니죠. 찐따똥이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뱀 소리가 나왔죠. 그랬는데 그 춤을 결국엔 루이스도 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이스 같았던 우리의 입장도 춤을 추는 루이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떤 농담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에 농담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비극과 고통 앞에서 쓰러지는 대신 춤을 추기 시작한 루이스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솔직히 김혜자 선생님이 좀 더 잘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도리를 찾아서라고 처음에 듣고 갔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아빠가 딸을 막 찾으러 다녔을 때 딸한테 엄청 감정이입을 했어요. 내가 펜타포트 페스티벌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찾아서 다니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아빠도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사실 루이스가 춤에 막 몰입할 때쯤 폭탄이 터지죠. 그래서 온전히 그 딸의 경험을 아빠가 하는 경험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도 종교학에서 이것도 좀 가져온 개념인데, 그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크스가 종교인들을 중독자로 본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종교는 고통의 완화제이다,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말한 이 문장에 종교를 레이브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이게 떠올랐거든요. 레이브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레이브는 인민의 아편이다. 저는 아빠가 춤추는 장면 보고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혹은 니체의 말이 떠오르기도 하죠. 니체가 뭐 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신을 믿게 된다면 춤을 추는 신만을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니체가 하기도 해서 구절에 좀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밖에 조금 인상적으로 잔상이 남은 장면들을 언급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에스테반과 피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사실 이게 충격적인 영화라고 하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에 소위 셋업이 굉장히 길죠. 한 1시간 지점에서 그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속절없이 놀라고 충격받고 말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미지가 정말 누가 아래에서 확 낚아챈 것처럼 그렇게 뒤로 빠지는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군다나 그 앞에 강을 건널 때 트럭이 뒤로 이렇게 마치 당겨주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반대 효과를 가진 그 밀림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 기억이 나고, 그리고 초반에 어르신들이 막 스피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 목욕탕 그 수압 마사지 앞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그래서 깨어내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한번 좀 즐겨보고 싶다. 농담에 대한 약간 강박을 느끼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후반부에는 좀 불빛의 이미지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 있잖아요. 근데 전면의 라이트와 후면의 라이트의 인상이 아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전면은 뭔가 그 환한 반딧불 같은 그런 빛이었다면은 후면에 있는 라이트는 뭔가 정말 절멸의 기운을 담은 빨간 라이트. 그래서 그 이미지도 기억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나란히 달리면서 그 레이버들이 놀 때 에스테반이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똑같이 그 말이 육성을 튀어나왔거든요. 정말 멋있다. 그 장면도 기억이 남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괜찮았지? 사방이 지뢰 밭인데. 이 대사도 너무 막 통탄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괜찮았던 게 너무 문제였던 것 같은. 왜냐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도 너무 기억이 남습니다. 그 에스테반의 죽음을 다루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 이걸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충격적이라는 수식어로 많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식으로는 분명히 관객에게 충격을 안기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 악의적이라고 느끼시는 관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게 해놓은 다음에 꼭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로 갈 거다라는 톤앤매너 상황에서 벌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채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막에서 그들만의 오아시스를 만들듯이 인류애가 막 뿜어나는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가차없이 사람을 한 명씩 없애기 시작하는 이 방식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악의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관객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에 일단 동의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써주시긴 했지만 그 방식이 충격적이라는 것에도 동의를 하면서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감독이 충격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조금 좀 흡이라면 흡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느꼈냐면은 그 바위까지 가는 길을 그 시험체 그 트럭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물들이 탑승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미스디렉션을 준 다음에 폭파시키고, 사실 아니었어. 그냥 시험체 트럭이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분히 좀 오락적으로 사실 다루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하지만 충격 이후의 장면들은 사실 막 잔인하게 다루진 않고 오히려 건조하게 다루는 편에 더 가까워서 그 균형을 잡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받았고, 근데 사실 제가
한편으로는 근데 감독이 우리한테 충격 준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충격이 가시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러니까 마치 충격은 감독에 따르면 끔찍함을 유예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충격은 좀 고마운 걸까? 우리를 약간 마비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선물처럼 감독이 충격을 준 걸까? 이거는 좀 시혜를 베푼 걸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고요. 제가 이제 강덕구 평론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블로그에 번역해 놓은 글을 읽다가 이 감독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발췌를 해왔어요. 미셸 우엘백의 에세이 살아남기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계속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최악은 이미 일어났다. 물론 삶은 다시 너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그것과 큰 관련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본질적으로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제 너는 영혼과 마주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감독의 막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충격을 주고 통증을 주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좀 환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느낌?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맞아요. 환상통이 예를 들면 뭐 팔이 없어진 사람이 이미 팔이 없는데 팔의 통증을 느끼는 걸 환상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어떤 아릿한 통증 같은 것들을 혹은 삶에 대한 어떤 좀 다른 방식의 집착 같은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환상통이라는 표현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그 방관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인상적인데 이 영화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신이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 꽤 낙천적인 나이에 십자가를 보고 신의 부재를 느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유독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신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 같다. 신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저 발광하는 네온사인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셨던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 영화에 신이 정말 부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다면 정말 고약한 성미의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의 신은 어떤 식으로 감각하세요? 있을까요? 일단 이 영화에는 신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 이 감독은 굉장히 그런 걸 희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신의 존재를 상정해놨을 것 같아요. 네, 그 낙관적인 신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상상하는 신은. 네. 정말 얄궂고 주사위를 돌리듯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구원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는 굉장히 고약한 성미의 어떤 존재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아주 어렴풋하게 느끼는데 제발 제가 죽어서 마주할 신은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신이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고요. 영화를 보게 되면 죽음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게 죽음인가? 나는 정말 운이 좋게 지뢰를 여태까지 밟지 않았을 뿐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어떤 지레짐작이 있어요. 책을 읽고 든 생각인데 물론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이 늘 곁에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받아들이는 죽음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고 이 영화를 통과한 이후에 또 그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한동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또 이제 생각하긴 했는데 이 영화 속에 있는 죽음은 사실 랜덤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또 무력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어떤 죽음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무작이라고 생각할 때 무차별적이라고 생각할 때 근데 마음이 은근 편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약간 또 위안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의 그 주사위 놀이에서 그냥 패배해버렸을 때 어떤 그 안락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무적이한가?
세상이 그렇게 랜덤한가? 그러니까 지뢰는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나? 영화를 다 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부터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하는데 트럼프 아들은 지뢰를 안 밟을 것 같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밟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칸영화제 심사위원들도 밟을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들이 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네이버들 중에서는 무작위로 밟은 거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지뢰 매설은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계산된 것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무작위로 보이겠지만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눈에는 보일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비극이라는 게 이 감독의 아이디어처럼 정말 그렇게까지 랜덤한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 약간 일말의 고집이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루이스는 어떻게 거길 건널 수 있었다고 그러면 생각하세요?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그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는 마냥 우연이라고 100%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기를 어쨌든 살아남든 아니면 뭐 정말 잔혹하게 터져버리든 누군가 생존한 일부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은 어느 지점에서 사실상 목적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딸을 찾기 위한 여정도 어느 순간 이야기 안에서 쓱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처럼 딸은 그냥 맥거핀일 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차의 이동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차를 탔는지까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냥 아리송한 어떤 마지막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그 장면까지 보고 났을 때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좀 의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덜 수줍어서 의외다. 왜냐면 저는 끝에 루이스만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이 가장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또 저거는 어떻게 탄 거야? 뭐 히치하이킹 한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그 열차를 탈 수 있었다는 게.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탔다고요? 저쪽에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톰 크루즈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그래서 이 생존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하늘나라행 영혼 열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장에 희생된 거예요. 그런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또 그 레이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에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레이버들과 이 난민들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대조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이게 도착한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속판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 보르헤스의 말에 나오는 또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르헤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지옥을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고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저주받은 사람에게 지옥 생활은 불행하겠지만 그가 천국에 간다면 훨씬 더 불행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뭐 천국으로 가는지 그게 더 이상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딸의 행방과 다음 레이브 파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진 것처럼 그 끝에는 약간 그런 정서가 결국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보통 저런 장면이 나오면 이게 어떤 할리우드에서 전형적인 작법으로 만들어지는 블록버스터 엔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말의 안도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살았고 어쨌든 생존자 무리에 합류를 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도 이 엔딩이 결코 희망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아까 저는 음악이 레퀴엠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동하는 게 계속 죽음의 이미지로 어느 순간 이 치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동을 할 때는
뭔가 긍정적인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희망 찾든 딸을 찾든 아니면 잃어버린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여정인데 이 영화에서는 길을 따라 죽음이 계속 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삶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마치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기차에 쭉 이동을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동하는 삶이 아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오소소한 기분을 느끼면서 극장을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체험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극장에서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통해 목격할 수 있는 몰입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저 성격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바타 좋은 영화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볼 때 더 이상 경이로움을 느끼는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바타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신비롭죠.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 2009년도였어요. 아바타가 처음 등장할 때는. 그런데 2020년대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엄청나게 경외감을 가지면서 궁금해하시진 않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한 어떤 영화를 보면 요즘엔 뭐 어떻게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돌렸든 아니면 굉장한 기술자가 있든 뭐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진짜 사막을 달리고 16mm 필름 카메라를 들고 찍느라 장비를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그 생동감 같은 게 엄청나게 화면에 전해지고 저는 이런 방식의 순수한 몰입감과 감정의 자극이 요즘 시대의 몰입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 안의 공간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곳은 어느 순간 레이브 파티가 벌어지는 사막이고 복불복의 죽음이 실시간으로 이어진 현장이에요. 1열에 앉은 사람이 지뢰를 밟을지 G열에 앉은 사람이 밟을지 알 수가 없는 현장에 우리가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런 공간성을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게 요즘의 영화들이 받아든 어떤 새로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칸이 심사위원상을 받은 영화들의 좀 새로운 영화적인 언어를 고민하는 영화들의 선택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좀 다른 영화관의 공간성, 다른 영화적인 언어의 방식을 고민하는 영화들의 조금 더 우리가 몰입을 기대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쩌면 아주 원초적인 욕망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남는 기분이 그래서 체념적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물론 저렇게 죽음의 길을 따라 이동하는구나, 누군가가 보글보글로 세상에서 고통받으면 죽어가겠구나 하는 감각은 되게 또렷하지만,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감각도 또렷하지만 멈추지 말고 그냥 걸어야겠다, 안 되면 그냥 이를 모르겠다, 춤이라도 춰야겠다, 이런 어떤 이상한 희망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어떤 단어들이 마음 안에서 조금 생기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막에서 멈추면 사실 답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건너야지 뭐 어쩌겠어요. 지뢰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대신에 루이스처럼 앞으로 걸어가기라도 하고, 그게 어쩌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과 대비되는 아주 단순한 삶의 경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올해가 하기도 했고요. 시원하게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여러분? 다들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혹시 관객석에서 영화 보면서 이런 점을 원조연 작가랑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저쪽, 네, 중앙열 쪽의 관객분이요. 그 중간에 영화 보다 보면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주인 아빠 분은 사는데 법익은 똑같은 발자국을 밟는데 지뢰를 밟는 거에 대해서 그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그 루이스가 딱 바위에 도착한 다음에 바람이 휙 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발자국은 다 지워졌겠구나, 그 다음 사람은 밟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아까 초반에 이야기하신 바람의 무심함 같은 게 그 네.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군요. 정말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거든요. 그래서
뭐 헨젤과 그레텔처럼 뭐 어떻게라도 좀 하지 마. 진짜 그 생각이 딱 루이스한테 혼자 저거 가버려가지고 막 야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안도감도 허락하지 않는 공간성이라는 게 그 장면에서 확 드러나죠. 저도 보면서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발자국 그냥 그대로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한 것처럼 바람을 간과한 거죠. 사막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장면에서 한 번 더 확 체감했던 기억이 있고요. 루이스를 연기한 세르지 로페즈 같은 경우는 원래 연기를 하던 전문 배우입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파네미로라고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 텐데요. 파네미로에서 비달 장군을 연기했던 이력이 있는 스페인의 국민 배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배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우들은 전부 비전문 배우입니다. 연기가 처음인 배우들도 많고요. 원래 연극이나 영화를 전문으로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었다기보다는 여기서 왜 이렇게 다리 한쪽에 인형 끼고 공연하는 장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이버 파티에 가는 레이버들 중에 캐스팅을 한 비전문 배우들로 꾸려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거나 본인이 실제 불리는 별명으로 이 영화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옆쪽으로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저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된다면 솔직히 자드가 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춤추다가 뒤로 점점 춤을 추면서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뢰를 밟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지뢰밭인 걸 알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기보다는 자드가 되고 싶은데 혹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신지. 근데 저도 정확하게 자드 딱 죽었을 때 호상이네 호상 이러면서 봤어요.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요? 네, 네 정확하게 같은 도다 날려버려라고 했는데 저도 자드 정도면은 그래도 호상에 가깝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한 말이지만 깔끔하게 떠나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신체 어느 부위만 좀 부러지고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으면 또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 떠올랐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개봉했었잖아요. 그때 그 영화를 연출한 엄태화 감독이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떤 캐릭터로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으신 거예요. 거기는 뭐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있고 박서준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은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를 난 진작에 깔려 죽었을 거다. 저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자연재해와도 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는 건 자드 같은 입장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이스가 바위에 도착했을 때 안도하는 한편 진짜 어떡하지? 앞으로 또 사람들이 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저것도 어쩐다 이러면서 저것도 진짜 이게 삶이 포상처럼 주어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영화는. 그래서 루이스가 사실 가장 걱정이죠. 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삶이 포상처럼 주어지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죽음은 언제든지 도처에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깔려 있다는 것. 그게 이 영화가 주는 서늘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앞쪽으로 갑니다. 마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죽는 사람들이 엄청 랜덤하게 나오지만 그 영화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그 어쨌든 감독으로서 죽는 순서에 대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기획을 했을까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길을 따라갔는데 한 명은 죽었고 나머지 두 명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은 그 발자국만 보려다가 죽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그냥 무턱대고 가다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아까 전에 그 기자님께서 그냥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어쨌든 무섭더라도 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죽는 것의 순서가 감독이 정해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가는 데는 순서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감독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낯간지럽네. 사실 저는 당연히 스테반이랑 걔가 먼저 죽을 것 같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그게 가장 비극적인 느낌이어서 당연히 처음으로 죽을 것 같다는 예상한 거는 에스테반이랑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고약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예, 그런 걸로 앞에 셋업, 그러니까 왜냐면 1시간 정도 셋업을 깔았으면은 그거에 부응할 수 있는 펀치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 정도 1시간 정도의 셋업이라면은 애랑 저기 비인간 동물 정도는 해야지 이게 충격이 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진짜 고도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감독이 어떤 순서로 죽음을 생각해 놓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일단 이 의견에 동의해요. 근데 이유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글을 쓰고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정말 괴롭겠지만 아이랑 강아지가 먼저 떠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어서는 아니고 저에게는 그냥 인과 없음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전쟁 상황이나 참상을 볼 때 가장 제 마음 안에서 인간적으로 야속하게 끌어오르는 감정이 어린 아이의 죽음이거든요. 이 참상에 아무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결정에 영향이 없었던 이 아이가 왜 가장 먼저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인간적인 감정이고 죽음의 인과가 없죠. 사실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죽지 말아야 되는 인과 같은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저는 인간의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볼 때 인과관계를 되게 열심히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명분이라도 찾아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쁘니까 죽어야 돼. 저 캐릭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죽을 만해. 혹은 저런 일을 당할 만해. 라는 서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퍼즐로 맞춰지는데 저는 감독이 그걸 깨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죽을 만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인물의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의 무작위함, 무정함, 무상함, 인과관계 없음 이걸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서 가장 먼저 에스테반과 피판이 희생되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잔혹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대부분의 선택이 잔혹해요. 그리고 그 잔혹함이 우리가 내던져진 시라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올리베라 라세 감독이 뭐라고 얘기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근데 이분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좀 아리송하는 분이셔가지고. 그건 그래요. 네. 그 보통 이렇게 만드신 분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제가 해외 인터뷰를 굉장히 열심히 한번 레퍼런스로 보고 오는데 발췌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고 좀 형이상학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이라 오늘 알려드린 답변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해외 인터뷰를 조금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원소연 작가님과 시라트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왔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오늘 관객들과 영화 이야기 나누신 소감 어떠셨는지 남겨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영화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저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네. 살짝 그거를 변주를 해봤어요. 막 찍진 마시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민망하거든요. 시라트 보려는 자 안심하라. 영화관 통로는 중국 당면보다 굵고 좌석은 티라미수보다 폭신하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오늘 감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와. 네, 영화 수입 배급하신 찬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할 멘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라트가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선전 중인데요. 이 충격파를 그리고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주변에 누군가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해 처음으로 극장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가 새해 첫 영화라서 유감입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화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